한국의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집을 살 수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다는 말은 독일에서는 낯선 말이지요. 내 집이 없어도 결혼할 의사가 있거나 아기가 임신되면 바로 월세를 얻어 살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주택이겠지요. 주택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생활의 근간을 차지합니다. 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주거 문제는 우리의 인권 문제이고 또 인간 존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독일은 그래서 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였고 거의 일관되게 세입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결혼하거나 동거에 들어가면 이용 가능하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서 그것도 부모가 사주어서 결혼하는 경우는 독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집을 사서 결혼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이 없어도 결혼할 의사가 있거나 아기가 임신되면 바로 월세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다는 말은 독일에서는 낯선 말이지요. 독일도 최근 몇 년간 높아지는 임대료와 주택난 등으로 주거 안정성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 주택 시장은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독일은 자가 보유와 임대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택 재고 중 자가 보유율은 41.8% 정도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58%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주의 자가 보유율은 16%로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21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역시 베를린의 한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2022년 말 독일에는 약 4,340만 채의 주택이 있었는데요. 인구가 8,460만이었으니까 평균 두 사람이 한 채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지요. 1950년부터 한 해 평균 40만 채를 지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은 평균 55.4제곱미터, 그러니까 17평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흥미로운 사실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넓은 21평의 주거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보아 독일인은 다수가 임대주택에서 살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안정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주택 정책입니다. 여기에 독일이 자주 모범 사례로 인용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독일의 집값 폭등 문제 또한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그 원인 등을 역사적으로 짧게 짚고 난 뒤에 독일의 주택 정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상승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독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 수요의 폭발적인 확대와 주택 공급의 제약이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튼튼한 독일 경제였는데요. 튼튼한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 중에도
독일의 경제는 호조를 지속하면서 2010년대 들어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주택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일 대도시의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책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독일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 구입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능하면 임대주택에 살면서 주택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독일인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저금리로 은행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는 불안한 자산이 되었고, 그래서 내국인들도 주택을 안전자산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독일 경제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창업을 위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또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독일과 베를린으로 거점을 옮기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고 독일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을 비롯해 독일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넷째, 2010년부터 다시 불거진 난민 사태들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 난민이 확대되어 유입되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난민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리아 전쟁으로 2015년만 해도 100만 명가량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되어 들어왔고 또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많은 난민이 독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난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주택의 수요와 정반대로 주택 공급은 제약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1990년 통일과 함께 많은 해외 동포들과 동독 주민들이 토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역으로 주택에 대한 과잉 투자가 빚어져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까지 남아도는 형편이었어요. 이에 따라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후퇴하거나 철회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래 독일에서는 주택 공급이 다시 감소하고 공공주택 건설도 위축된 것입니다. 게다가 베를린주처럼 재정적으로 취약한 일부 지방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공공주택을 민간에게 분양함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독일의 기존 주택 정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최근에 이 주택 문제를 독일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월세 임대로 살지만 법적으로 함부로 내쫓을 수 없어 원하면 평생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집세를 많이 못 올리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더라도 자꾸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쭉 임대주택에서 살아오고 있고 35년 동안 몇 번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했지 집을 비워줘야 해서나 집세가 올라서 이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의 임대차 관련 법률은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과 임대료 인상 제약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첫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둘째, 임대인이 주택을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 계약으로 인해 주택을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임대차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이 자가주택으로 전환될 때
계약 해지에 대한 세입자 보호인데요. 임대 아파트가 자가주택으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새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확장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를린 주에서는 계약 해지에 대한 보호가 10년으로 연장되어 베를린 전역에 적용됩니다.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더라도 10년 후에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도 제한 규정. 지불 가능한 주거 공간이 너무 적을 경우 해당 연방주에서는 규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베를린에서는 새로운 상한선 규정이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일반적인 지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년 이내에 최대 15%까지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주택을 제외한 모든 베를린 주택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임대료 브레이크 혹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혹은 브레이크는 2015년 6월 베를린 주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임대 시작 시 임대료가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보다 10% 이상의 수준으로는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 이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후 완공된 신축 건물과 대대적인 현대화 이후 첫 임대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베를린주는 1919년 10월 22일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2014년 이후 신축한 주택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임대지수. 임대지수의 기초는 지역 평균 임대료 목록, 즉 임대료 개요로서 이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많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지수는 또한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정 주택의 임대료 인상 시 최대한 허용된 순임대료는 임대지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요구된 임대료가 어느 수준에서부터 과도하고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전환 규정 및 사전 구매권이 있는 사회보전지역. 베를린에는 현재 거주 주민의 인구 구성이 보호되는 71개의 사회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 공간이 없어져 해당 지역 인구의 일부가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전환과 현대화 작업 시 그리고 주택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8월부터는 이 조치가 확장되어 5개 이상의 주택이 들어있는 기존 주거용 건물의 임대주택을 개인 소유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사회보전 지역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에서 평균 임대료 부담 비율은 월 소득의 28%로 주택 임대료가 사실상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자가 보유 주택과 월세 임대 사이의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의 경우는 다 월세 임대인데 임대 보증금이 난방비 등 부대 비용을 뺀 순수 기본 임대료의 3배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은 통상 이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 예금 통장에 넣어 이사 나갈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불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에 쓰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줄여 개별 가구에게 적절하고 가족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거수당 정책이 도입되었는데요. 주거수당은 수입에 비해 집 월세가 너무 비쌀 때 주택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또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수당은 임대료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수당은
부담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90% 이상은 세입자이지요. 그러나 주거수당은 아동수당처럼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즉 벌이와 임대료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보조금입니다. 주거수당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1965년에 법적으로 시행되어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 정당성이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주택수당을 받을 자격과 액수의 정도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수, 임대료 금액, 그리고 전 가구 구성원의 총 합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수당은 또한 노인과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지원 등 이미 주거비가 포함되어 나오는 다른 사회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거수당은 기초보장 수준 이상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독일에서 약 65만 2천 가구가 주거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일 내 거주 가구의 1.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월 평균 주거수당 수급액은 순수 주거수당 가구의 경우 187유로였습니다. 이 주거수당이 최근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2023년부터 개혁이 되어 주거수당 플러스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역사적인 주거수당 개혁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주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혁 이전에는 60만 명 정도가 주거수당을 받았는데 2023년 개혁 이후로는 200만 명의 시민이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주거수당의 금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평균 주거수당이 190유로 이상 인상되어 월 총 370유로 정도가 된 것입니다. 주거수당에 영구 난방비 구성 요소와 기후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거수당 플러스로 기존 주거수당 수급 가구의 주거수당 평균 2배, 수급자 그룹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수당의 효과가 높아진 것이며 많은 연금 수급자, 가족 및 한부모,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등 앞으로 주거수당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많이 보급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의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회주택은 국가가 인정하는 주택 입주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아파트로서 임대료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2차 대전 후 극심한 주택 부족이 발생하던 시기에 독일은 대규모로 저렴한 주택을 많이 보급하였는데요. 사회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사회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회사, 기타 공공주택기업, 민간주택기업, 주택협동조합, 개인 등 모든 유형의 주택건축자가 건축할 수 있고 그 대신 정부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정부의 장려금을 받는 대신에 30 내지 40년간의 의무 구속기간이 있고 이 동안에 임대료와 입주 자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1950년에 사회주택법이 제정되어 1959년까지 매년 32만 7천 채의 주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도 270만 채의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1960년 말부터는 주택 건설보다는 빈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변화되면서 사회주택의 신축은 점점 줄어들어 1980년대에는 연간 7만 4천 채의 사회주택의 신축이 이루어졌는데요. 독일 정부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회주택의 신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
구소독에서는 약 400만 채의 사회주택이 있었지만 점점 줄기 시작해 현재 약 100만 채의 사회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감소하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정 의무 구속 기간, 최대 40년 정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독립재산주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임대되거나 판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사회주택이 방치된 후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에 사회주택에 대한 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연방정부, 즉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라고 하는데요. 이 연방정부는 사회주택 건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16개의 연방주정부는 최소한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매력적인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까지 연방정부는 지불 가능한, 즉 저렴한 신축주택과 주거공간의 현대화를 위해 연방주에 총 181억 5천만 유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그중 거의 10%는 대학생과 직업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지원 등 젊은 주거에 사용합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연방주에 2020년과 2021년에 매년 각각 10억 유로의 사회주택 재정 지원을 제공했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은 2024년까지 31억 5천만 유로가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지어지고 있는 사회주택의 장점은 특히 문턱이 없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구성된 주택으로서 역할 모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동네의 사회주택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임대 아파트와 자가 거주 아파트를 혼합하여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주민 구성이 잘 혼합된 동네를 통해 사회적인 결속을 강화합니다. 임대료 및 입주 통제가 포함된 임대 아파트를 장려하는 것 외에도 사회주택은 저소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소유 형성을 돕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의 입주 자격증인 맵의 S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입주 자격증의 종류도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별도의 주택이 필요한 자에게도 입주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이 불충분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부적절한 생활 환경이란 두 사람을 위해 하나의 생활 공간도 없을 때, 혹은 3인 가족이 방 1개에서 살 때, 또는 4인 및 5인 가족이 방 2개 이하에서 살 때, 그리고 6인 이상이 방 3개 이하에서 살 경우입니다. 입증된 중증 장애, 그러니까 장애 등급 50 이상이지요. 이러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인된 고통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부적합한 생활 환경에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주 시설이나 기타 임시 숙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 보호소나 피난 아파트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거주할 때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방의 개수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공실이 큰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실이 없이 임대 아파트를 비워야 할 때인데요. 예를 들면 건물 규정이 사용을 금지하게 되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어 집세를 낼 수 없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 혜택이나 다른 사회부조 혜택 수혜자도 입주 자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최대 규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와 함께 이사하는 가족이 각각 1개의 생활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거주 공간이 5개 있는 아파트를 최대 1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5월 1일부터 총 거주 기간이 최대 50제곱미터인 방 1.5개 또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